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증원에서 고용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될 때까지는 나는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다라고 해서 전체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국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기업 대상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 시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본금의 25%와 전체 대출의 50%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측면과 국내 소식으로는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금 가격에 대한 추이가 요새 매력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달러의 가치 반등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대부분 약세를 띠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또한 오펙의 회의에서 나중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요. 미국의 SEC 위원 규제당국이 디파이의 법적 명확성 테스트 자율성을 제공해야 된다. 누가 이야기를 했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달러 우선순위 프로젝트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계속 우리는 그런 생각 없다 하다가 뒤에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모든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2018년도 때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그런 자료들을 다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다. 이건 사실이죠. 네, 시중 은행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적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거에 따른 장치가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은행 또한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신입을 뽑을 때도 IT 개발자 위주로만 뽑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코인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직 이 시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0%대 금리를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또한 비트코인 통화 특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통화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자산적 관점으로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북미의 첫 비트코인 ETF 거래 일주일 만에 운용 규모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5년 내 10억 명의 저축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할 것이다. 지금 젊은 층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느 정도 매력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그만큼 인터넷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경제 폭망한 국가들은 자국에 있는 통화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자국의 통화에 대한 이 등락폭이 워낙 더 크다. 상대적 대비.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대적 대비 그 등락폭이 워낙 적고 약세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인 측면으로 아마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질병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개발동상국이나 아니면 경제 폭망한 국가들은 회복하는데 좋기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오스 메인 내 새 파워업 모델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래가 이번 2월에 들어서 14만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놨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 채굴 보상이 역대 최대치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시율이 계속 영향을 끼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 역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낸스, 오케이, 뭐 후오비 이런 쪽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렇죠. 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으로는 CME가 상당히 이 중간 때마다 좀 왔다 갔다는 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확고한 1등이 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기간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인쉐어스가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이더리 ETP를 상장 예고가 있었고요. 블록스트림 CEO가 조정받는 BTC 기간은 여지없이 쓸어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만 판다라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장 아직 2월달까지밖에 안 났는데 10개월 정도가 남아져 있는데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으로 싸게 주어갔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거부 권한을 요청했다라고 나온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모건 그린 창업자가 밀레니얼 세대 암호화폐 시장에 수조 달러를 유입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가 이전되는 약 자산은 37조 원 달러이다. 여기에서 이 자금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요. 그리고 스퀘어가 1월 한 달간 비트코인 이용자가 100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안 봐도 뻔하겠죠. 그리고 스퀘어가 캐시앱으로 지난 45억 7천불 비트코인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캐시앱을 통해서 자신의 주가도 엄청나게 올리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실제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성도 많이 주기도 했죠. 그래서 톡톡히 많이 줬다. 그래서 트위터의 트래픽도 같이 더블로 좋아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잭도시가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득을 많이 보긴 했다. 사업적 관점으로 보아도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난해 스퀘어는 9,700만 달러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 2020년 4분기 동안 17억 6천 달러의 비트코인 매출을 올렸으며 이 같은 내용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캐시앱으로 비트코인 거래한 사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페이팔, 스퀘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쪽이 로빈후드가 낄지 안 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현재 지갑이 정지된 코인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폴카닥, 고체인, 레이븐, 바이턴, 고르테스, 비트코인 골드, 세타 형제, 그리고 IOST, 아이오타, 코스모스, 파일코인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라쿠텐에서 BK, 비트, 이더로 캐시 충전 사용 시작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오스에 대한 디테일한 소식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 파워업이 중요하고 이제 시작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써져 있는데 짧게 포인트만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리소스의 100%를 사용 가능해지고 네트워크 효율성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트랜잭션 수수료는 스테이킹한 이더 홀더들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파워업의 자원은 하루에 2%씩 렉스 자원에서 마이그레이션 되기까지 50일이 지나면 파워업이 100%로 전환이 된다. 오늘 이오스 신규 리소스 모델 파워업이 최종 멀티시그 승인을 완료되었기에 오늘부터 2%씩 파워업 지원을 할당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효율성이 상승이 되고 메인의 블록원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메인넷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쭉쭉쭉 보게 되면 앞으로 보이스 토큰이 이오스 메인넷에 호환이 될 거라는 것도 확답이 나왔죠.
그래서 여름 전에 한국에 보이스가 올 것이다라는 보이스 최고 경영자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통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은 챙겨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프로파이와 블리시 프로젝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떡밥들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잘 챙겨 먹는 형태로만 좀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쭉쭉. 그 다음으로 이오스 리소스 모델 최종 멀티시그 승인 부분을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오스 메인의 리소스 100% 사용과는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 비용 감소, 그리고 수수료 모델 도입은 단일 트랜잭션당 수수료 지불이 아닌 24시간 단위로 수수료 지불이 되고 트랜잭션 이용이 된다. 이오스 홀드의 수익은 이제 BP가 아닌 스테이킹한 이오스 홀더들에게 가니까 당연히 개수가 줄겠죠. 나오는 유통량이 준다. 이 말은 매도가 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텀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발동이 돼서 올라갈지는 좀 더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렘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뭐 그 중요한 쪽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결제 수단으로 이런 거를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테더의 합의 내용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원본인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벌금 맞고 합의를 해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뉴욕에서 거래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테더는 뉴욕에 거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거래소에 이미 녹일 만큼 녹여놨기 때문에 거래소가 녹일 만큼 녹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의 주포는 어디? 주로 중국이나 미국 쪽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지금 미국의 유저폭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이걸 누가 먹겠냐? USDC가 먹겠죠. 그래서 USDC 쪽에 이제 발행 준비를 하는 그런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댓글도 뭐 굳이 말할 필요 없듯이 벌써 써놨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USDC가 상위 쪽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에 대한 리스크도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분이 있고요. 리스크 정보 요약을 보게 되면 하드포크 메인넷 곧 진행이 있고 디파이 2021년도 말에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드랍 발행량 제한이 있고 그리고 3월에 로드맵이 갱신이 되니까 이 갱신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큰 틀만 나왔고 디테일한 날짜 같은 것도 공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걸 적절히 우리는 이용을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블록체인으로 해외여행 가능해진다. 에어 프랑스 4주간 시범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감염 여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나리 유니온페이와 PCI 원화 충전하는 선물 카드를 출시한다. 그리고 인도가 IPO 하려면 암호화폐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게리 겐슬러에 대한 그런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녹화 시점 기준으로는 이게 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일단은 그것을 약간은 좀 중립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그 사람이 어떤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ETF에 대한 가능성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는 추정이 있으면
급등이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애매하게 이야기하면 애매한 시장이 갈 것이고 아니면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장중에 언급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보고 직접 판단해 보셔도 나쁘진 않고요. 뉴스를 만약 보신다라고 해도 미국의 원본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대부분 2018년도, 2019년도 때 청문회 할 때는 항상 유튜브에서 직접 어떤 채널에서 계속 틀어줬기 때문에 저도 매번 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너무 끊겨요. 예,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을 보기가 조금은 환경상 좀 힘들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중국에 있다 보니까 요것이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휴대폰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이 있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 쪽은 어떻게 CBDC를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누면 요 해안가 위주로 발달이 많이 됐는데 이쪽은 거의 죽어 있는 동네인데 이쪽 가서는 어떻게 쓸 거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CBDC가 통신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쪽 동네는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휴대폰을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댑니다. 서로. 그러면 교환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는 것처럼. 그래서 적정한 거리에 갖다 대면은 어느 정도 이게 교환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서 띠띠 되는 것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거리를 둬도 교환이 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로는 NFC, 중국은 NFC 기술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무선통신 NFC 기반을 좀 활용을 해서 아마 이쪽 통신에 취약한 그런 쪽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연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트코인 쪽으로도 이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통신 안 되면 어떻게 교환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굳이 꼭 온라인만 되어야지만 교환이 된다? 이렇게 좀 사고를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쪽에 대한 또 아이템으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역시 똑똑한 중국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꽤 많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